자, 그 당시 돈을 안 갚으려 했던 유럽 국가들의 국내 정치를 순서대로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돈 안 갚으려고 했어요. 유럽은 저 정도로 미국이 민간의 자발적인 원조를 받고 미국을 전쟁의 수혜자로 묘사하는 정서를 조장했습니다. 그렇게 정치를 했어요. 그 당시 유럽 정치는. 그리고 실행 이행은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돈 떼먹는 전략. 그래서 장국의 정치적 수사를 어느 정도 해보면 우리 군인은 피를 흘렸다. 우리는 피해자다. 미국은 전쟁으로 불을 축소했다. 미국은 전쟁의 수혜자다. 남의 전쟁에 끌려와서 가기도 싫었던 전쟁에 끌려가서 11만 명 죽었어요. 심지어 주로 인구가 많은 북동부, 중서부 여기 인구 따지면 이제 공업지대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에게 인정을 베풀면 안 돼요. 스탠리 볼드윈 총리 시절에 보수당인 영국에서도 그랬는데 스탠리 볼드윈이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자료는 못 찾았어요. 영국은 피를 흘렸고 미국은 돈을 벌었는데 공정한가? 요런 걸. 그러니까 뭐 저렇게 지원을 하고 후원해도 저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게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저거를 저지랄을 끝까지 하고 자, 사회주의화된 유럽 대륙은 더했겠죠. 프랑스 상공화국 시절 프랑스 공산당도 설립되고 인민연합정선이 이렇게 하는데 20년대 초반까지는 됐는데 한 26년도 그 정도부터는 이제 바뀌거든요. 공산당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요 당시에 인민연합정선 이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 일단 소련의 돈을 받는 것과 모스크바 훈련학교의 간부 양성 이런 것도 하고 지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얘들이 기본적으로 시장화폐 국가의 소멸이기도 하지만 군대와 계급이 없어질 거라 여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겸사겸사 저기 그 소련이 쳐들어가서 빨리 이제 열어줄 수 있도록 이게 해방이다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참여연대가 이거 합니다. 무기 거래 중단하라고. 그리고 무기 수출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루르 지방 점령했던 우파 연합은 24년 집니다. 좌파 카르텔로 정권이 교차돼요. 그럼 돈 제대로 갚겠습니까? 원래도 안 갚았는데. 이건 독일,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의 경우 나치와 파시즘. 근데 그 반대쪽 좌파는 똑같이 3인당과 사회당 그리고 공산당 이렇게 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안 갚습니다. 결론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좌파도 기본적으로 재산권을 개입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좌파 진영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주택 소유나 농지나 이런 것들 완전히 제약을 두고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니까 금융 네트워크가 떨어져요. 일단 나치즘, 그 다음에 파시즘, 얘네들은 작업자족을 하니까. 그래서 프랑스 좌파 연합과 가장 큰 차이 여기서 납니다. 일단 첫 번째, 프랑스 공산당은 똑같이 사유재산 폐지를 주장하고 소련 모델을 이상적으로 선정했지만은 사실상 어쩔 수 없습니다. 소농이나 노동자들의 주택 소유 같은 데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현실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바뀝니다. 노동운동에 집중하는 방식. 근데 여기 분리가 어떻게 되냐면 영미권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요렇게 국제금융, 시장 개방 경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권위주의 블록으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합류 이 자급자족 추구하는 애들 지역 경제권으로 따로 나뉘는 걸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뭐하냐? 화폐를 서로 못 믿으니까 그리고 한계가 있으니까 뭐냐면 바러 시스템을 굴립니다. 물물교환 무역을 해요. 시장 가격 메커니즘이 동작하기에는 얘네들 화폐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경제잖아요. 물물교환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통제하에 금융 시스템을 굴리면서 물론 이제 프랑스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 정도로 하지는 않았어요.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금융을 요걸 희망을 하죠. 자, 괜히 유럽에 개입돼서 돈을 떼먹히고 빡칩니다. 미국이 이때 돈 떼먹히고 난 다음에 고립주의를 더욱 강화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전쟁 채권을 떼먹었습니다. 이게 예금보다 수준이 낮은데 이걸 애국심이나 뭐 이런 여러 압력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중 투자 문화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고
바꿔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영국, 프랑스보다 못 사는 국가인데 1인당 GDP로는 그 국가가 덩치가 크다고 전쟁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쟁에 참전해야 되는 프로파간다로 하면서 했는데 그게 떼먹힌 거예요. 떼먹히면 빌려준 사람은 억울해요. 쇼펜하우어가 이 말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거 거절하면서 친구를 잃는 일은 적지만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리어 친구를 잃기 쉽다. 자, 그러면은 각국의 전쟁 피로감이 있어요. 유럽은 은근슬쩍 이제 재건하면서 관세를 올립니다. 미국이 수출국이 되니까 각국은 은근슬쩍 관세를 올려요. 그리고 유럽은 돈을 갚기보다는 복지 국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복지의 시작점은 본격적으로 보훈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복지입니다. 전쟁에 참전한 사람을 자유민으로 보는 거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노동자 계층이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커져서 복지 요구가 커지는 대가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다시 돌아왔죠. 남성들이 다시 일자리를 요구하게 되고 뿌려둔 부채는 늘어나는데 복지도 줘야 되고 전후 재건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보훈 군인대 혜택도 줘야 되고 문제는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이 총력전이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란 겁니다. 전후 피로감은 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복지의 시작은 이 1차 세계대전 총력전 이후 보훈 군인의 복지의 확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중선거권이 확대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민군인, 요 시대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향 군인의 격을 올리고 보상을 줘야 했고 그리고 이것 자체를 비판하는 게 팔레오콘은 야 너네 복지국가는 사실 전쟁하기 위한 복지전쟁국가 아니냐 요 개념입니다. 영국은 뭘 했냐? 영웅들의 나라 Land People Heroes 희생된 군인들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 고용, 교육 등이 개선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보면은 실업률이 전쟁 끝나면 원래부터 빡 올라요. 전쟁 끝나면 빡 오르고 그 실업률을 해결을 못했는데 여태 볼드일 때 좀 많이 줄였죠. 그래서 처칠 때 더 많이 줄였고. 근데 실업률이 전쟁 끝나면은 이제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일을 하다가 그 일자리를 위해서 남성들이 돌아오잖아요. 전쟁 끝나고. 실업률이 빡 올라요. 이게 영국의 그 당시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대공황 나니까 더 오르죠. 좀 떨어지다가. 그래서 주로 이런 복지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프랑스 참전 군인 위주로 복지하다가 인민전선 이후 사회개혁으로 확대했는데 프랑스는 1919년 보상받을 권리, 인정받을 권리라고 했어요. 이때 8시간 노동제가 도입됩니다. 이 8시간 노동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쟤들이 일을 적게 하게 된 계기. 1차 세계대전 때 13세 소녀까지 전선에 내보냈습니다. 여성은 절대 안 내보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일을 하는 게 솔직히 10대 초반 애들도 일을 한다는데 거기 걔네들을 저렇게 8시간 넘게 일을 시키면 장난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참전 유공자가 왔어. 15이야.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프랑스. 야, 승전해가지고, 승전해서 오셨다. 그러면 이제 1차 세계대전 한 2년 정도 있다가 왔다고 하는데 내가 13살에 입대해가지고 한 15, 16살에 제가 전후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참전 유공자가. 그래서 1919년 참전군인 연금법을 통과시킵니다. 부상자, 전쟁 미만인 고아 등의 연금을 지급을 해요. 프랑스 공산당조차 그래서 사유재산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빼앗겠다는 거니까. 전 국민이 보상 대상이라고 복지 대상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주택 일자리를 받아야 했고, 그래서 선별복지를 이용해서 보편복지화한 게 요거예요. 독일, 졌죠? 상실과 애도 이런 걸 감정으로 흘러가요. 영국, 프랑스가 투쟁 정신을 칭송하면서 영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패전 군인인 독일은 상실, 애도 이런 식으로 했고 루르 공업단지를 점령하니까 독일인이 스스로 더욱더 비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신마르크스주의 감정론은 2차 세계대전 패전이 이탈리아, 독일에서 이런 상실과 애도의 감정을 연구하다가 감정론이 확대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군국주의 국가였었기 때문에 비스마르크 사회주의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제도도 유지되고 있죠. 비스마르크 시대가 아무리 평화로웠다 하더라도 여전히 군국주의였고, 그 이후 1차 세계대전도 군국주의였고, 2차 세계대전은 아예 그냥 그 재정 조작해서 민영화해서 재정 조작, 부의 금융을 통해서 군국주의를 했죠. 이제 니네들은 도대체 못 믿겠다 해가지고 장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참전 군인에 대한 확대가 너무 돈이 없어서 불가능했습니다. 이 복지, 전쟁 피해자 복지도 허덕이는데 재건을 먼저 해야 복지를 해주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성공한 게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업보험법, 직업소개 요거만. 왜냐하면 원래 있던 걸 없앨 수는 없으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태라 주택 공급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독일은. 그래서 전후복지라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제는 통화량과 후원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그걸 얻을 수 있게 해주는데, 번외적으로 이거는 뭐 별거 아닌데, 요 인프레시 키링이라는 거 있거든요. 참전용사 후원, 네, 태극기 키링 요렇게 옵니다. 치킨 한 마리 정도 수준입니다. 치킨 한 마리. 네. 가끔 살도 빼야지. 이거는 보냅니다. 사생활 침해라고 광주 유공자 명단 공개 못한다. 자,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영미권 금융 네트워크는 이걸 통해서 민주적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뭐? 권리를 챙겨주려고 했어요. 프랑스조차도 인정받을 권리라고 하잖아요. 리버티라고 하잖아요. 그럼 독일과 이탈리아는 뭐냐? 복지를 체제 선전의 도구로 썼습니다. 이게 뭐다? 이상국가론, 유토피아. 저기 소련이 이상국가 모델이다. 아니다. 우리가 이상국가 모델이다. 그 도구로 쓴 겁니다. 이건 뭐? 권리라고 전부 받아들였는데 영미권 금융 네트워크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뭐 체제 선전의 도구, 고기 꼭 먹게 해주겠어. 그리고 그게 현실이랑 어긋나니까 최대한 숨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권리를 챙겨주는 곳과 비교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노동당과 노동운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독일과 이탈리아는 어떻게 했죠? 노동운동을 억압하거나 노동운동을 해체시키고 통제하에뒀습니다. 입으로만 항상 프롤레탈리아를 외치는 거예요. 저 프롤레탈리아 외치는 놈들 중에 진짜 프롤레탈리아 위하는 놈들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미국의 국제금융이 유럽 각국의 이 상태에 개입이 돼 있으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해결이. 여러분 역사상 있잖아요. 사회주의자들과 협상을 하거나 사회주의자들에게 베풀어서 곱게 끝난 적이 없습니다. 국민당의 저우언라이라든지 클링턴의 중국 개방이라든지 그 이전에 하버트 후보의 러시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지원이라든지 그게 뭐냐면은 시장 경제의 우수성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시장 경제의 우수성을 느끼면 스스로 바꿔갈 것이다. 생각을 바꿔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니까 지는 겁니다. 절대 못 바꿉니다. 오히려 말라 죽을 때 새로운 거 찾아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체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럴 때 언제나 잘 되었습니다. 상이 한번 무너졌을 때 잘 되었다고요. 항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대공황의 경제 문제는 진짜 이게 제일 컸어요. 저렇게 들어가 있지만은 저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신용이 유럽은행에 걸려있기 때문에 저게 하나 문제가 생기면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연쇄 파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발적인 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초기 시절에 있는 이 시기는 아직 JP 모건을 대체하지 못했고요. 그러면 유럽의 전쟁 피로감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미국의 전쟁 피로감은 없을까? 있죠. 그래서 이분 이후에 공화당이 한 12년 집권합니다. 12년 집권해요. 공화당이. 뭐? 일상으로의 회귀, 리턴 투 러마키. 자, 미국민의 감정을 바꿔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국내에 투자되어야 될 자금이 자꾸 유럽으로 투자되잖아요. 그리고
정작 고생한 군인은 미국민이고 미국인은 복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시 국내 성장, 세금 감면, 규제 완화를 바랐어요. 왜? 미국은 세금이 낮았었거든. 우드로 윌슨은 최초로 누진 소득세를 설계한 사람이 있는데 이승만의 스승이 되고 요게 보면요. 전쟁 전입니다. No income tax. 뭐 소득세가 없어? 근데 누진 소득세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늘어났냐? 자, 73%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1913년이에요. 생겨가지고 그 1921년 퇴임할 때 소득세입니다. 없던 세금이 73%까지 늘어났어. 이거 넘어가면 73% 걷는데 좌파는 있잖아요. 고소득에 소득세를 제공하면 부자는 싫어한다고 선동을 하는데 이것도 있다. 이걸 안 적었구나. 관세랑 소득세가 상대적인 관계예요. 관세를 높이면요. 소득세를 낮출 수 있어요. 미국이 지금 하려는 게 저거잖아요. 소득세를 높이면요. 관세를 낮춰야 돼요. 관세랑 소득세가 상대적인 관계예요. 이건 다만 한국같이 조그만 국가는 아닙니다. 덩치 큰 국가. 이것도 설명해야 된다. 이것도 그럼 우리나라도 관세를 높이고 소득세를 낮춰야 되나? 한국같이 조그만 나라 말고 미국 정도 큰 나라 한 2억 3억 정도 되고 GDP 뭐 일본 정도 되고 뭐 요 정도 좀 덩치 큰 시장 정도 되는 국가. 예. 이것도 잘못 이야기하면 또 한국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야기한다. 한국에는 안 맞아요. 여기는 내생적으로 성장을 안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서 좌파는 보통 고소득에 소득세를 제공한 부자는 싫어한다고 선동하는데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좋아합니다. 체제를 완전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가장 앞선 부자들은 더 이상 경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신흥 부자가 못 나와요. 그럼 남은 건 뭘 하면 되냐면 위랑 카르텔만 형성하면 돼요. 어차피 내 돈은 전부 자산이 있지. 이 자산은 정부에서 보호를 받게 돼요. 규제를 준다는 건요. 바꿔 말하면 준수하면 보호한다는 법의 상호주의 원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높은 세금과 규제로 다른 거 하지만 시장을 줄였기 때문에 국가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하면 이거 따를 수 있는 게 이견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카르텔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찰리 뭔가 이 말했거든요. 증세는 젊은 층 신흥 부자를 막는다. 이런 좌파 정책은 제대로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시장 확대를 줄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기업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게 현금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자산이에요. 이 사람들은 굳이 소득이 필요 없어요. 대출을 받아요. 정부 지출이 나요. 자산이 상승해요. 그럼 대출을 증대시킬 수 있죠. 정부 지출이 나요. 자산이 상승해요. 대출이 증대시킬 수 있죠. 소득세가 어디서 나가죠? 소득세 안 나가요. 그래서 대출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업도 그렇고 사내 복지도 이런 용도로 이용하는 겁니다. 비용 처리가 되니까. 세금이 어디서 나가죠? 소득세 안 나가요. 그럼 이건 누가 내는데? 이 소득세 누가 내는데? 돈 모아서 자산 사야지. 근데 자산이 또 올라가네. 돈 모아서 자산 사야지. 자산이 또 올라가네. 돈 모아서 자산 사야지. 자산이 또 올라가네. 이거를 투자 형태로 저기서는 경제 위기 나도 위태롭진 않습니다. 저금리로 대출 받아놨고 자산이 있잖아. 요 차이 가지고 조금 더 갚으면 되지. 그래서 경제 위기에도 안전합니다. 신용이 높으니까 더 저금리가 되고. 근데 누가 문제가 되냐? 저걸 가지고 부동산을 자산을 시켜서 현금이 안 나오는 걸 투자 자금으로 나중에 팔아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접근한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파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단계별로 올리면서 내가 자산을 살 수 있는 소득에 계속 세금이 더 올라가요. 그럼 더 모으기 힘들어져요. 이런 구조로 이어나가게 됩니다. 신흥 부자가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먼저 간 부자는 사실 소득세를 올려버리면은 좋아해요. 그리고 관세는 상대적으로 낮아지죠? 외국에 수출 많이 해서 내 자산 규모를 더 늘릴 수 있어. 부자가 제일 바라는 건 있잖아요. 사실 재벌급 부자가 바라는 거.
여차해서 언제든 여기 어떤 특정 지역의 자산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자산을 이동하는 그런 자산 이동성 포트폴리오를 좋아합니다. 자산을 언제든 이동시킬 수 있는. 왜 그림을 사고 보호를 하겠습니까?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미술품 사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비트코인 뜨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런 구조가 되면 이제 계급 이동선은 없어집니다. 기회가 없어져요. 그럼 세금은 증가하게 되고 대다수 국민은 일보다 정부나 형식으로 민영화된 기업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사실 한국 구조도 이런데 문이 좁아요. 과거랑 비슷해. 생존 경쟁이야. 문이 좁아. 여기 앞에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리고 여기 외부의 지도주의는 여기 외부의 길도 끊어버리는 거야. 야, 무조건 이 문, 이 원길. 근데 좁아. 다른 문 안 돼. 다른 길 안 돼. 한국은 이 문의 규모 자체를 줄여놨어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소수의 생존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원래 같으면 이 정도 능력만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능력이 필요 없는데 이 정도 뭐 예를 들어 내가 S급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B급 일을 하는 S급 인재가 B급 일을 하는 요런 상태가 되고 B급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C급, D급으로 내려가는 그런 생존 경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절박함을 이용하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금이 계속 낮아지는 9인 배수 1 이하의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면 내수로 굴리는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국가는 실질 임금을 높이려고 해요. 실질 임금이 높아져야 내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정부가 지도주의로 하겠다고 하는 게 이거죠. 일자리를 늘릴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시장 경제를 더욱 확장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상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주도 성장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려고 제가 이 실질 임금 상승률을 계속 보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결국엔 뭐가 되냐? B2C 줄어들고요. B2B, B2G만 납시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도 같이 줄어들고요. B2C가 제일 일자리 늘리니까 제조업이 일자리 제일 많이 늘리는 것 같죠. 제조업의 파생으로 거기에 자영업 시장이 늘어나고 서비스 시장이 늘어나고 그렇게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흥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겐 감세가 이익입니다. 현금을 모아서 자산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자산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 경쟁이 없어지는 증세, 복지가 이익입니다. 어차피 내 자산 계속 늘어나고 여기에 전부 이제 그럼 또 저축할 거야. 그럼 또 대출을 받으면 되지. 또 저축할 거야. 또 대출을 받으면 되지. 실질 임금 잘 떨어진다. 좋다. 이게 이 전자로 가지 않으면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아니면 아예 인종이 다른 형태의 스웨덴 경제가 되거나 저기는 인구가 적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굴리는데 젊은 층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난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해결 안 나고.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이미 유럽과 깊게 관련되어 있어서 끊어내기가 너무 상변화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민은 전쟁이 필요했어요. 저렇게 세금도 높아지고. 아, 전쟁 싫어. 그리고 우리죠? 실업률이 이렇게 20%까지 올라가고. 와, 이걸 왜 내가 이전에도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이제 빚도 안 갚는데 실업률이 더 올라가고 미국이 전쟁 필요가 더 높아지는 상태.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아예 그냥 공화당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립주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전쟁 끝나자마자. 그게 정상으로 회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인데 요게 단순히 요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립주의로 돌아가는 거 전쟁 피로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이 먼저 관세를 때렸어요. 계속 관세를 때리고 지속 상승시키고 미국은 여기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끊어내고. 두 번째는 이제 전쟁 기간 동안 보통 일어나는 일인데 제조업이나 무기나 아니면 농산물이나 이런 게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더 이상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효율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수출을 해야만 견딜 수가 있는데 상대 쪽에는 관세를 때려서 수출을 못하는데 자국민에게는 미국 자국에는 유럽의 농산물이 들어와가지고 수입이 되는 요런 형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 사실 보호무역의 주 대상, 보호 대상은 농가와 제조업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국가 안보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본의 쌀 쌀이 700% 관세다. 그러니까 중국이 쌀 매입해서 쌀값이 올라가니까 한국 거 사다가 안 되겠다. 이거 저기 미국 쌀 좀 이러고 있거든요. 저자세로 갑자기. 분명 제가 일본 농민연설을 봤는데 쌀 수입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못 찾았어요. 한국 거 너무 자주 했으니까 외국 가는 거예요. 프랑스도 농민 시위. 요거. 프랑스의 가장 큰 걱정은요. 얘네들이 중세 때부터 이런 와인 농가가 있는데 트럼프가 심심하면 와인에 관세 때린다 하잖아요. 이 와인 농가가 몰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MZ 세대들이 술을 안 먹어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이 MZ들의 전 세계적 공통점입니다. 금욕주의로 넘어가고 있어요. 술을 안 먹어요. 그래서 유럽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농산물 관세를 계속 높였지만 미국의 세제 시장에는 유럽의 농산물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보호하기 바랬어요. 그래서 대공황으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대공황으로 전쟁 차관도 떼먹혔는데 이것도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자금이고 그 막대한 대출들이 유럽에 제공되었는데 대공황과 관세를 통해서 유럽 경제가 위태로워지니까 유럽 대출을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은행도 연쇄 부도하고 뱅크런되고 미국 농장주들이 거기 은행에 대출받은 대출들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공황으로 대출을 갖지 못하니까 무너진 상태가 되고 농장은 은행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이 분노의 포도스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식 가정이란 문화는 이 대공황 당시 영화를 통해서 모두의 공감대를 만들면서 그땐 그렇게 힘들었지 이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샤프롱 문화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애 결혼이 확대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68혁명 때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류 문화에서 억압하던 게 사라진 거고. 자, 그러면 대공황 때는 어느 정도 샤프롱 문화가 남아 있었는데 대공황 이후에는 여성도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절박한 문화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공황 시기입니다. 이게 대공황 시기, 이게 정확히 대공황 사진은 아닌데 대공황 시기에 도시는 그래도 이렇게 살았어요. 드라이브인 데이트. 이게 대공황 시기에도 확장이 멈추지 않았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던 타임즈가 1936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인 뉴욕에서 상영을 했어요. 대공황 시기에. 대공황 시기에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1940년대가 되면 롤러장도 추가됩니다. 대공황이 극복이 안 됐잖아. 안 됐는데 롤러장도 추가가 됩니다. 대중 영화를 볼 환경이 된 게 미국의 대공황입니다. 물론 기아가 있긴 있었죠. 각 지역에도. 그거는 이제 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민자들 위주가 좀 더 많았고. 그래서 빈곤과 소비가 공존하던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돈 떼먹힌 미국의 분노의 정서였어요. 그래서 돈을 갚지 않은 국가는 대출을 금지했죠. 왜냐하면 저것들이 미국은 세금 때문에 독립하고 유럽에서 그것 때문에 미국으로 피해왔고 이랬는데 고립주의 추구해서 유럽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돈 떼먹히고 세금 올라가고 계급 유동성 떨어지고 고립주의는 깨지니까 타국의 전쟁에 휘말리는. 그래서 존슨 부채 불이행법이란 걸 통과시켜가지고 핀란드만 제외하고 전부 다 추가 대출 차관을 금지했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까지 쭉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권력 공백의 시기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대로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고 블록 경제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 프라자 합의조차도 재건할 때 보호무역주의를 중상주의급으로 하다가 이제 프라자 합의 때 때려 맞은 거거든요. 한 30년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떼먹히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 결국 말려들었어. 말려들고 나니까 안 되겠다. 야, 첫 번째는 민주당 우드로 윌슨 때 실패했으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트루먼 때는 그래, 우리가 좀 더 세게 가자. 국제주의 자유무역 시도를 하고 저기 돈 빌려주니까 못 받았다고 맨날 국내 정치에서 위태로워지더라. 돈 안 받을게. 마셜 플랜으로 받아. 그냥 돈을 그냥 줄게.
미국 세금으로 줄게. 욕 좀 뒤따라 준다.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회수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안 할 테니까 그냥 돈 줄게. 그래서 아예 빌려줄 거면요. 그냥 돈을 줘야 돼요. 물론 그것도 고마워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 재건 비용으로 이렇게 그냥 회수할 필요 없는 돈을 줬습니다. 그걸 주면서 이제 구축한 게 브레튼 우즈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를 그렇게 해서 구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세 올리고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 자국 시장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즉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작은 정부 이걸 안 받았어요. 자, 이게 좀 이제 그린 중구난방인데 제가 1차 세계대전 이거 정리하다가 힘들어 뒤지겠다 생각. 1차 세계대전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상에 완전한 정책이란 건 없습니다. 영원히 감시해야 되고 영원히 변화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변화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정반대의 방향을 택해야 될 때도 옵니다. 그 당시 이제 공화당 정치는 미국민의 심정을 대변한 건 맞는데 미국민의 심정을 대변하다 보니까 미국 자체는 위기가 되는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세 번째,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보다 더욱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각국은 각국 나름대로 복지를 하려고 했고 각국 국민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런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